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국가 전략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그 한국의 대일 외교의 현실을 좀 보고 대일 외교에서 과제가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 걸 하겠는데요. 우선 그 기시다 내각의 외교 구상을 보기 전에 이 아베부터 이어지는 일본의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 걸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12년도에 이제 아베가 등장을 해가지고 2022년도 작년이죠. 10년 됐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근데 이 시기에 10년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 역사에서 찾아보면은 1895년도 청일전쟁 끝난 다음에 일본이 획득했던 랴오동 반도에 대해서 삼국 간섭이 있은 다음에 일본이 와신상담 이 쓸개를 빨면서 이 제기라 그럴까요? 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고 칼을 간 다음에 럴 전쟁을 일으켜서 1905년도에 한반도를 일본의 지배권 하에 넣었던 그 10년 동안 그 와신상담의 10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한반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익에 한반도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 저항했던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경영에 저항했던 그러한 힘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난 1년 동안은 그러한 저항의 근거지를 하나씩 뺏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은 한 5년 정도씩 앞뒤로 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가 이 결절점 비슷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2년도에 아베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 아베가 시도했던 것은 저는 일본발 미중 전략 경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중국과 GDP 역전이 일어나고서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일본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베가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아베는 굉장히 중국한테 세게 대응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이제 아베의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중 전략 경쟁 이전에 저는 중일 전략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혼자서 중과부적이죠. 중국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행히 당시 오바마는 리밸런싱 전략으로 이 일본과 공조할 수 있었고 거기에 박근혜 정부가 또 동조해 와서 2015년, 2016년도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가 15년이었고 16년도에 조금 전에 나왔던 지소미아가 있었죠. 그랬는데 2017년도 상황이 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벌어진 거죠. 그때 나온 게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을 꼬드기고 대신에 문재인은 길들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꼬드기기, 문재인 길들이기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봐가지고는요. 결국 우리는 그 일본의 길들이기에 당했던 것이죠. 그 길들이기에 가장 협조적인 그러한 정부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시다의 외교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이것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발제문에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들을 표현해 놨습니다만 나중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오면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베 피격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봐가지고는 기시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은 동아시아는 인도 태평양으로 정리를 하고 글로벌 사우스 외교라고 하는 것을 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7이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두 분의 발제가 있었던 것처럼
G7을 한미일 삼각동맹, 한미일 공조의 무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기본에 깔려 있지만 일본은 지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흘끗. 여러분 혹시 일본이 이 국제 무대에 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이 언젠지 일본의 근대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이 외교했던 것은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미국은 상당한 정도로 이 고립주의 속에 있어가지고 유럽 무대에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뒤늦게 이른바 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뒤늦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메이지 이래로 유럽의 주무대에서 외교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글로벌한 시각을 갖추고 일본의 외교부는 외무성은 지금까지 외교를 해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떠나서 일본의 눈은 지금 글로벌 사우스로 가고 있고 이건 물론 글로벌 노스를 지나서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외교를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G7도 그런 입장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G7이라고 하는 거의 이면에 E7이 지금 있습니다. 브릭스하고 겹쳐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E7이라고 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은 지금 외교를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발제문에 올려놨습니다만은 호주, 브라질, 코모로, 쿠기월도,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초청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요. 최근에 G7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 EU 포함해가지고 여러 이 행위자들을 갖다가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G7 국가들이 전 세계 GDP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0 내지 60%. 그러니까 나름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202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이들 국가들의 GDP 점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30% 안팎입니다. 많이 쳐봤자 40%.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들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메꾸는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이나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그동안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불려가는 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호주 이런 나라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명한 이 나라들 그리고 베트남 포함해서 이 나라들은 반미까지는 안 가더라도 미국에 추종하지는 않는 나라들입니다. 친러까지는 안 가더라도 러시아와 완전히 대척적으로 가려고 하는 나라들도 아닙니다. 이런 나라들을 불러들여서 일본에서는 또 다른 이 외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젤렌스키를 불러왔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그 외교 목표가 있어서 상당한 정도 국내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일본에서는 지금 새로운 지정학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메이지 지정학과 대동학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에 입각해서 전후 일본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금 유행어처럼 나오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발로 나온 이후로 일본에서는 그거를 내용을 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지정학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지정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과 같은 한국 정부는 길들이기, 윤석열과 같은 한국 정부는 끌어들이기라고 하는 걸로 이 지정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년 정도에 등장하는 지정학은 이 문재인 이후의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로의 그 정권 교체와 아주 우연하게 그렇지만 저는 우연하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필연적으로 일본의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내쫓기, 한국 배제하기 위해서 한국 끌어들이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가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신 상담의 10년이라고 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지정학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일본의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세력 균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일본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1905년이었다. 1894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까지 10년 동안에 일본의 외교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만과 한반도를 일본의 이익선 안에 장악함으로써 일본의 안전이 비로소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유동적인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동아시아도 결국에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도 유동적인 상황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미국이 개입했고, 미국이 한국전쟁을 종결하면서 일본과는 미일 안보조약, 한국과는 한미 상호 안전보장조약을 맺으면서, 즉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음으로써 동아시아가 다시 안정적인 상황으로 들어갔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이익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게 두 개의 양자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동맹이다. 이거를 일본인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일본에게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일본인은 거기에 맞춰서 일본의 국가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동안에는 암암리에 있어 왔던 얘기고, 일부 제복조라고 하는 이 자위대의 그 전략가들이 가끔씩 우익 잡지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얘기였는데, 이러한 논의가 이제는 이 중도 리버럴들이 듣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젊은 안보 전략가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은 술자리에서 술 한잔 마시면서 술김에 그 힘을 빌어가지고 했던 말들인데, 이런 말들이 이제 버젓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일본은 한미일 삼각 간의 삼각 안보 동맹으로 확실하게 가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은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안에서 보여주는 일본의 몰가치적인 외교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예컨대 한 장면만 말씀드리자면은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었던 것이, 기시다 씨가 아프리카를 역방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역방을 하고 있었어라고 하는 거죠. 지난 4월 달인가는 해리스 부통령이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통해서 이 미국과 일본이 새로운 지정학적인 그러한 실험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이들 나라들, 이 해리스 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가 다녔던 이 나라들은 민주주의 지수에서 90위권 이하고요. 100위 몇 권 이런 나라들이고, 언론 지수도 굉장히 열악하고 부패 지수도 굉장히 열악한 나라들입니다. 일반적인 지수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미국도 일본도 지금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일본이 들어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 것이 가치 외교의 운동장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일본도 가치 외교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국익 외교를, 실용주의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가까스로 1층과 2층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당히 조악하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만, 굉장히 좁지만은 그래도 통로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사실상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이것을 이념 외교라고 해가지고 걷어치워버리고 본인은 실용주의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념 외교로 달려가면서 그동안 만들어 놓았던 이러한 통로를 갖다가 지금 막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외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실용주의적인 그런 국익 외교로 우리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통로가 지금 상당히 제한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역시 우리들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움켜쥐고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열려 있었을 때, 그리고 남북으로 열려 있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 가지고 중국과 우리가 합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을 때는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대등한 정도로 올라가서 대등한 분업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2021년도에 4월 달과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본은 인도 태평양, 미국은 대만이라고 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놓고 나머지 국가들은 나머지 딱 두 개를 갖다가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인도 태평양을 받고 대만 문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받아라 해서 내놓고 미국과 일본이 그거를 받았었습니다. 그동안의 위계적인 분업 구조로 있던 한미일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이 대등한 관계로 올라가 있던 상황이 2021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닫히고 한중 관계가 지금 닫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미일 관계가 위계적인 그런 분업 구조로 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위 행위자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다시 뒤엎기 위해서 다시 평등한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평화라고 하는 이 외교로 다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이 지렛대를 갖다 우리 다시 한번 움켜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